네, 아이고 땡. 어, 미동부 지역은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6시입니다. 한국은 지금 11월 23일 저녁 8시,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중 가장 큰 명절, 그래서 대표적인 홈카밍 데이죠. 성탄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우리도 땡스기빙의 유래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도연 목사님 말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뿌리의 집을 20년간 운영하시면서 입양인의 사역, 입양인을 돕는 사역, 특별히 국가가 주도하지 않았고 민간으로 내몰았던 고아 수출국 오명 1위, 이 대한민국의 해외로 강제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입양되었다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곡으로 돌아온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20년 세월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도일 목사님 성함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인데 20년간의 그 사역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입양인 그 뿌리 뽑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어, 정숙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번 배웠는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뵙고 마음에 깊은 존경을 가지고 지내왔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실 텐데 서울에 계실 때 제가 한 서너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요. 반갑습니다. 정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기억력이 없습니다. 네. 이 입양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상은 어, 여성주의적인 특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성인 제가 이 일에 좀 낯서게 돼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 모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2004년에 스위스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있다가 영국에 가서 3년을 지낸 다음에 2004년에 돌아왔습니다. 2004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이 여성민우회의 당시 회장이었던 유 회장님을 제가 제일 먼저 뵙고 입양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주의, 여성민우회라고 하는 여성주의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세계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입양 문제하고 결이 약간 달라서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여성민의 유 대표님을 만났을 때에 유 대표님이 이해하고 있었던 입양에 관한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닌 아이를 자기 가족의 구성으로 삼는다는 점에 비추어서 볼 때 전통적인 가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입양 가정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적인 가정 혹은 가부장제로 완고하게 연결돼 있는 어떤 말하자면은 위로부터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그런 가족 개념의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제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점에서
일종의 하나의 진지와 같은 그런 기능을 입양 가정이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 가정의 입양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그 좀 반대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지키고 키우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입양이라고 하는 틀 안으로 내몰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상실해가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반대로 입양 가정은 대체로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자기 아이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혈통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고, 그 가정들은 대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부장적 전통의 힘의 크기가 더 큰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점에서 과연 그게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하나의 삶의 방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질문이 있다. 오히려 한 여성이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송해요. 어, 그, 어, 그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로 자체가 마지막에 아이를 상실하는 경로에 비견할 만큼 매우 비극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킬 수조차 없었던 권리를 빼앗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대체로 여성단체 연합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약간의 중산층을 배경으로 하는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들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친지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입양 가족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양 가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는 사실은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아이를 상실해가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정의 어떤 변화를 촉구했을 때에 사실은 약간 엇나가는 그런 시기를 일정 시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먼저 좀 한 꼭지를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는 그 입양 가정들이 중산층적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입양 가정의 70% 정도는 불임을 배경으로 하고 입양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자신들이 이미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 홀로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방식의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한 삶 자체는 매우 존중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나 혹은 한국 사회에서도 입양 가정들의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큰 틀로 가보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입양이 하나의 자신의 삶에 거의 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자기 인생살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의 방식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게 하나의 자신들의 트로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은 사람들은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이 사실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68 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나서 광범위하게 국제 간의 입양 제도를 사실 유럽에서 좀 점점 더 정착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유럽 사회가 68 이전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아리안 민족주의, 결국은 소위 말해서 그 아리안 혈통 우월성에 기초해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사회 형편에 비추어서 68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정부들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데 사실 좀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제3세계의 아동들을 자기 가정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그 연대의 방식을 취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연대의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 외견상 자신들은 더 이상 인종주의자가 아니라 가정의 형성의 방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들은 유럽 우월주의 혹은 유럽 백인 인종주의에 물든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단번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삶의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한 그런 배경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입양이 이제 하나의 운동처럼 펼쳐나가기 시작된 것은 사실 지금부터 한 3, 40년이 채 안 되는 편인데, 한국의 많은 기독인들이, 특별히 기독인들 중에 사회적인 책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87년 이후부터 상당히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런 복음주의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삶의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로 충분히 그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세계적인 지평에서도 가지게 됐는데, 미국 같은 데서도 사실은 그 워싱턴 DC에 여러 로비 단체들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한 15년 전 무렵에 검토했던 바에 의하면 상하원 의원 워싱턴 DC에서 133명 정도가 사실은 입양을 입법하고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선택하고, 그렇게 입양을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원적인 긍정의 정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간의 아동 입양, 말하면 대륙 간의 아동의 이동, 이런 방식의 삶이 사실은 하나의 거의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시대 한가운데에서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했던 사람 중에 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의회 차원에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과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대표단을 2번 만났는데요. 한 번은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할 때 그 국무부 안에는 아동 담당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아동 정책 총책임자이면서 앰베서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저희 뿌리의 집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한국은 아직도 장애 아동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 한국이 장애 아동을 더 많이 미국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어떤 그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 말하자면 미국 국무성의 아동 대사가 저희 뿌리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미국 쪽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아동의 입양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 그 대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그 무렵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그 란드루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이상 루이지애나의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원의원이었는데 지금 아마 그 남동생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그 상원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이 사시는 데가 무슨 주죠? 뉴저지 스테이트입니다. 뉴저지. 뉴저지, 버지니아 이쪽에 있는 하원 의원들, 텍사스의 하원 의원, 그리고 오레곤주의 하원 의원, 그러니까 상원 의원 한 사람하고 하원 의원 제가 지금 뉴저지인지 버지니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원 의원 3사람하고 그다음 워싱턴 DC의 그 입양 로비스트들의 단체들의 대표들, 심지어 아메리칸 에이드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국 아동의 입양 가능성을 혹은 입양을 설득하고 더 많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아동을 입양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로비를 할 때 러시아의 정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부 기관도 만났지만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입양에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 조찬 모임에 제가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거는 뭐 뿌리의 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NCCK의 최소영 목사가 그 당시에 NCCK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소영 목사가 김도현 목사 그런 일 하잖아. 그래서 NCCK의 경로를 통해서 하얏트 호텔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났는데 같이 만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신부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그 상원 의원이 방문단하고 대화 모임을 조찬 한 2시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가질 때 당연히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혹은 온누리교회 부목사들이 왔는데 영어권 EM이라고 하죠. 잉글리시 미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입양이라고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대찬동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온누리교회의 영어권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에서도 입양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양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어서 젊은 목사님인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공부한 상당히 탁월한 사람
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주일날마다 입양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 잉글리시 미션 안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입양한 아이들 또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끊임없이 입양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굉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했고 그분들이 한국의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입양의 법을 만들 때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로비를 하고 그 로비의 결과 늘 한국 정부가 그 로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란드루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에 그 상원의원단 전부와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대표들 전부와 그러니까 약한 12명, 13명이 앉아서 조찬을 한데 제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란두로 의원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베트남에 가서 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가기 전에 저희 소위 말해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좀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자리를 같이 했는데 결국은 제가 굉장히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까닭은 이게 서구 사회의 보편적인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던 그런 서구인들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우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조차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자들조차 스웨덴 무슨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동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동을 입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입양의 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때마다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입양을 하신 국회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입양을 하신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한 분 계신데 광주의 조오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비서실장 하던 한양대학교의 문정부 때 비서실장 하던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데모크라틱 지평에서도 입양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힘있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소위 말해 보수적인 기독교 지평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도 아이 둘을 입양해서 살기 때문에 입양한 삶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트로피가 일정 정도 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신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신문에서 이분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지금도 부산 출신의 김미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은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언니의 딸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 때문에 사실 입양에 대한 절대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이 입양에 대한 절대 신봉, 절대 찬사, 이 The Glowing Image라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마음속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실 이 입양 문제에 관련된 법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가장 목소리가 힘세고 반대가 격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윤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에서 민주당 사람들도 타협적인 어떤 삶의 선택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부에도 조오섭 의원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법제 개혁을 해나가는데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계속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게 이 입양이라고 하는 지평에 있어서 저희가 경험하는 삶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 얘기하지 않고 좀 이야기한 다음에 좀 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에도 어떤 분은 본인이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쉽게 그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선한 선택을 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약간 그분들이 느낄 땐 그걸 우리의 표현들을 약간 비판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그런 걸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곤혹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혹 다른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조금 잠깐만 한 걸음 멈추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도희 목사님 그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뿌리의 집에서는 또는 김도희 목사님 개인적인 입양 신학에 관한 근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인도주의적 또는 기독교적 미덕의 삶의 선택으로서 입양에 대해서 뿌리의 집이나 또는 김도희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험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또는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지금 이제 다시 일러주시면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미덕 맞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은 출발선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제 경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스위스에 가서 그 소위 말해 스위스는 교회 목회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목회로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건데 스위스 국가교회의 한국 목사라고 하면 스위스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목회적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목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삶에까지 끼어들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삶은 아니고요. 다만 교회에 집중된 목회가 100% 아니고 사회에 집중돼 있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잠깐 말씀드리면 스위스 개혁교회의 제가 갔을 때 가장 큰 근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스위스의 선주민, 그러니까 백인 사회죠. 선주민들이 후주민에 대해서 가지는 인종차별적 생각, 백인 우월주의적인 마음의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교회의 핵심적인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근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그 스위스 가서 한국인들을 위한 목회와 병행해서 실제로 그 나라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유럽 중심주의의 문제, 그리고 그의 생활의 지평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대화하고 강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스위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 교회가 현존하는 그 땅 안에서 교회가 펼쳐내는 근심과 아픔을 사회가 함께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어떤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게 교회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스위스 국가교회의 기본적인 근심이었죠.
근심이라고 하는 참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근심을 가지는 일이. 근데 한국계 입양인들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제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한국계 입양인들하고 9년 동안, 8년 반 동안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처음은 24세 된 한 여성의 입양인 여성의 죽음으로 거기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미암아서 발을 들여놓고 사는 동안에 제가 스위스에 사는 한국계 입양인들에게 배웠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이제 몇 년 저희들이랑 같이 지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시오. 뭐가 당신이 생각하는 입양이요? 뭐 그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우물쭈물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화장실을 가면 거울 안에 자기가 아주 우습게 보는 인간이 하나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적인 마음결을 가지고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러 들어가기 전에도 화장실을 가면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낮추어 보는 한 존재가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면 꼭 낯선 사람들이 회의에 처음 온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스위스 독일말을 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자기에겐 진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매우 사적이고 개인의 삶이고 보통 개인의 삶을 깊숙하게 질문에 들어가지 않죠. 돈 얼마 버느냐 월급 얼마 받느냐 그것도 건네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래 스위스 독일말을 잘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결국은 자기 존재가 입양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스위스에 성장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죽었던 그 아이 처음 제가 만나야 했던 죽어서 저와 만났던 입양인은 자기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길에서 전철에서 만나서 당신은 이민자냐 유학생이냐 뭐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스위스에 있던 대사의 딸인데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양 세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프리텐딩 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라고 늘 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입양 세계에서는 입양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실을 얘기해야 됐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야, 넌 진짜 행운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입양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나의 성장 노동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스위스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위스 와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애쓰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스위스 왔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할 때 자신의 존엄, 자신의 어떤 삶의 세계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스위스의 이 좋은 사회에 사는데 너무 자기가 성공을 했고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은 큰 강 위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수영을 하는데 가슴과 이 상체, 무릎 위에 몸은 너무너무 따뜻한 물결이어서 행복하게 그죠. 모든 게 다 보장이 되고 너무 좋다. 근데 무릎 밑이 찬물이 흐르고 있다. 이 찬물의 원인이 뭘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결국은 내가 친생모와 이별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인 네트워크 세팅으로부터
생물학적 어떤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의 경험이 자신의 무릎 아래가 차단 느낌을 갖고 살게 되는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입양의 본질은 이별과 상실에 있다. 그러니까 입양을 the glowing image, 아주 미덕으로 여기기 전에 그거는 입양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말한다면 이별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이별과 상실이라고 하는 일들을 그 친구가 말하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와 헤어질 때 목사님 뭐 하셨어요? 나한테 그런 질문을.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의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논의의 과정 속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입양이 미덕이라고 하는 아주 폭넓은 이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면, 그 흐름 안에는 이별과 상실을 겪어서 해외라고 하는 먼 땅에 가서 인종주의에 노출되면서 고단한 성장 노동을 했어야 했던 입양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내부에서 대체로 혼혈인을 낳았던 우리 기지촌의 여성들, 그리고 장애 아동을 낳았던 여성들, 그리고 극빈 가정에서 아이를 여러 출산해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미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여성들이 대체로 이 이별의 자리에 내몰렸는데, 이별과 상실의 자리에 내몰렸는데, 그분들의 이별과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이 혹은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간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저로서는 하나의 질문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보고, 그때 목사님은 그 곁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영국에 가서 논문을 쓸 때 결국 한국의 친생모들의 삶에 관한 질문을 하고, 왜 이분들은 비자발적 이별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프리텐딩 하면서, 혹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깊은 우울과 아픔에 들어가서, 사실은 입양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처럼 미혼모들이나 아이를 상실한 여성들도 사회 역학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친생모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죽을 결심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죽지 못하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생모와 그리고 입양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입양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과 입양 부모의 아주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입양을 이해하는 방식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근원적인 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걸 미덕으로 여기기 전에 그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곁에 거기 먼저 서는 게 순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답변으로 드린 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